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라는 세계를 얼마 전에 내신 현직 교사 두 분을 모시고 이 책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라는 세계의 저자 중에 한 명이고요. 중학교에서 5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고 5년차 교사이자 12년차 간호사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제안이 들어와도 많이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이 책이 좀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먼저 궁금한 게 이 교사라는 세계라는 책도 있지만 교사의 세계라는 유튜브도 있다면서요. 네. 예, 유튜브를 만든 이유는 뭐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올리시는지. 왜냐하면 초등교사분들이 유튜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뭔가 차별화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유튜브가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게 됐는지. 저희가 이 책을 같이 모여서 쓰면서 초중고 교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모르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쪽 학교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게 새롭게 알게 된 면이 많았고, 한편으로는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너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로 몰랐던 부분을 같이 나누고 그거를 다른 선생님들과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솔직한 저희들의 학교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교사분들이 진행하는 유튜브가 공부법이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그냥 교사라는 세계의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네요. 네. 그러면 주로 예비 교사분들이 많이 보면 좀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실제로 교대생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요새 이제 교대가 많이 인기 없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 학생들을 가르쳐서 피부로 느끼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여학생인데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서울교대를 간다고 1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준비하고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턴을 하더라고요. 고3 때. 그쪽은 안 될 것 같다고. 네. 요새 너무 힘들다 그래서 통계학과로 갑자기 턴을 해서 정시로 통계학과를 갔어요. 그 학생.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치니까 학생들을 옛날에는 교대나 교사 쪽이 굉장히 이제 선망 직업이었잖아요. 언제부터 선망 직업인지 아세요? IMF 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학과하고 수학교육과가 있으면 수학과가 항상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갑자기 수학교육과가 높아진 때가 있었어요. 이 IMF 터진 이후부터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 쪽으로 워낙 정리해고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때 한참 이제 사범대, 교대 그쪽이 굉장히 선망 직업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재수종합반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너는 도대체 왜 하니?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러니까 교대 간다고. 결국은 교대 가서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가 들어도 다시 공부해서 교대를 가거나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교사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범대를 가긴 했지만 고3 때 교대에도 같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서울교대 면접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대학 면접 이러면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그러니까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교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정장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직장인들이 다시 수능을 봐서 교대를 갈 정도로 꽤나 인기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교사의 세계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하고 책의 내용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교사 노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던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같은 거를 목소리를 내서 책을 내주실 교사 선생님들을 모집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었고 저희 4명이 같이 글을 쓰게 되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2분, 중학교 교사랑 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초중고 선생님이 다 모여서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여기 담겨있는 내용보다 더 날것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많이 잘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예쁘게 책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러면 주로 예비교사나 교사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학부모님들이 읽으면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읽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상담할 때도 절대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안 알릴게 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속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에 위협이 가거나 그런 다른 것도 아이의 있어요? 생명에 위협이 간다, 뭐 자해나 뭐 자살이나 그런 쪽으로 상담 내용이 나온다면 알리는 게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고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또 아이가 솔직하게 말을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좀 속상했던 부분, 억울했던 부분 이런 걸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그냥 이제 싸움을 그냥 부추기는 꼴만 되고 그럼 아이는 또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상담을 그 국어 교사신데도 상담을 하세요? 담임 교사. 담임이면 네. 상담을 자주 하나요, 그렇게? 그렇죠. 사실 상담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긴 하지만 예, 상담 선생님. 비국과 교사는 학생이 한 학교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오로지 한 명밖에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를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 전교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오히려 상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담임 선생님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 혼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수업을 가야 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거나 이럴 때 보건실도 많이 찾게 되죠. 근데 이제 막상 사실 상담 못 받는 것 같던데 저희 애들은? 그게 이제 예. 학기 초에 상담 기간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8월 마지막 주나 9월 첫째 주에 있는 건 공식적인 상담 기간이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재량으로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하시거나 기말고사 끝나고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상담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생들이? 속마음을 꺼내 보이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면 이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죠. 그래서 라포 형성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막상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고 싶을 때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 큰딸이 중학교를 먼 데로 떨어졌어요. 가까운 데 지원했는데 얘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학교를 지원했는데 거기서 경쟁률 뭐 뺑뺑이 돌려 떨어져서 굉장히 먼 데 가가지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하고 부담스럽잖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전화드리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얘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이 교사인데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면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하라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해 준다고 이런 거 가지고 연락하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거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약간 입장이 학부모님들은 부담스러워서 근데 결국에는 제 부인이 상담을 했나 봐요. 담임 선생님은 아니고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했나 봐요. 저희 아이랑. 근데 이제 별 문제는 아니고 이런 상태라서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요새는 예전하고 다르게 잘 안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온 또래끼리만 많이 어울려서.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학교를 보내고 있죠. 진짜 겉돈다거나 좀 심각할 정도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아마 담임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 되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학부모님의 어려움을 좀 공감을 했던 게 작년에 이제 겨울방학식 날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1년 동안 한 번도 상담 신청을 안 하시다가 왜 이제 진급할 때 나한테 요청을 하지? 그래서 내가 몰랐던 뭔가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라고 되게 걱정을 하면서 받았는데 그냥 그 어머님께서 1년 내내 너무 신청하고 싶으셨는데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우신 거고 괜히 또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할까 봐 걱정을 맞아요. 하셨다요. 그래서 이제 진급할 때 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실제로 학교 생활을 진짜 잘했거든요. 그냥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서 그런 막 칭찬을 막 말씀을 드렸죠. 아이가 너무 훌륭하다 그랬더니 안심이 되신다고 1년 동안 너무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좀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보통 학부모님들이 전화하거나 카톡까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문자로 카톡도 신뢰니까 문자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바쁘고 행정도 많고 그런 거 근데 이게 좀 이것까지 힘들게 하면 어떨까? 바쁜 거를 저희 형님이 이제 교사다 보니까 많이 들어서 행정하고 뭐 그런 게 엄청 바쁘대요. 뭐 이게 일이 많고 수업이 적지만 다른 게 많아서 굉장히 바쁘고 되게 할 게 많대요. 뭐 담임 맡고 그러면. 근데 이제 문자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왜냐면 문자는
그러니까 딱 내용만 전달이 되니까 목소리라던가 그 톤이나 앞뒤 상황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그냥 상담 일정만 잡고 전화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좀 몇 가지 꼭지만 좀 여쭤볼게요.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없습니다만이라는 꼭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운 책을 읽지만 정작 자기 의견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제 자녀들은 제가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책을 엄청 읽히거든요. 아까 청소하는 거 봤죠? 아, 두 명이 따님이셨구나. 두 딸들인데 아, 진짜요? 청소를 왜 하냐면 네. 독서 습관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중학교 때도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을 사주다가 이게 한 개 봉창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학교 도서관에 빌리고 도서관에 빌려서 보게 하는데도 꼭 본인이 사고 싶은 책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주는데 한계가 있어서 너희가 벌어라. 그래서 이렇게 알바를 하고 나면 얼마씩 적립을 해줘서 책 사달라 그러면 책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의견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딱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책을 진짜 안 읽어서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아이들과 되게 많이 읽는 아이들로 나뉘는데 그 많이 읽는 아이들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진짜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감상문을 딱 써서 내잖아요, 학교에. 그럼 이제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저희가 적어줘요. 책 제목이랑 저자를. 근데 감상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책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었으면 이거랑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같은 작가가 쓴 다른 소설을 가지고 온다거나 자기만의 책 선택 그런 작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마음에 들면 그 작가 책만 계속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되게 어려운 책을 읽어요. 뭐 데미안이라던가 뭐 총균세, 정의란 무엇인가 아니면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을 중학교 1학년, 2학년 짜리들이 읽고 오는데 감상문을 보면은 그냥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재미있었다. 나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다.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 정도 감상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가끔 책들 중에서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줄거리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곁가지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뭘 써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얘는 전혀 책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은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교사로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책을 안 읽었는데 읽은 것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조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읽는데 책을 읽는다는 게 그냥 거기 나온 내용을 그냥 눈으로 따라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문장의 의미를 좀 곱씹어보고 이게 혹시 상징하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좀 추론을 해보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책의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할 건 뭐가 있지?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삶을 좀 성찰해보고 내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이런 걸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감상문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확실히 좀 느끼는 거죠. 책이나 네. 그런 부분에 그러면 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그래도 국어 공부할 때 좀 낫나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자기가 좋아해서 제대로 읽은 아이들은 국어 실력이 진짜 월등하게 뛰어나고요. 그냥 이 책 필독서래 아니면 이 책 읽어서 생활기록부에 적히면 너 고등학교 갈 때 좋아. 이래서 이제 읽은 아이들은 그냥 그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에만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내용을 내가 뭐 100% 흡수했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목표를 두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 금방 휘발돼 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 딸들이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국어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니까 저보다 절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너는 왜 이걸 못 푸니? 그랬더니 이 문장의 맥락에 보면 3번이 자기는 답인 것 같다라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여기 의도하는 거 보면 4번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배경 지식이 부족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세계는 있는데 뭐 홍길동전 뭐 그런 걸 봐도 비판은 하는데 문제 보면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주로 있고. 문학작품 볼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홍길동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잘못됐는데 여기서 찬양하냐고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사람이다. 바람도 피고 서자만 힘드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시야에서 국어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균형 있게 잘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게 조금 강조되다 보니까
문학 작품에 분명 원작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비판적으로 읽어볼까, 좀 이렇게 꼬아서 읽어볼까라는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너무 그런 쪽으로 간 아이들은 좀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집이나 학교나 학원 시험 문제에서는 아무튼 기존에 정립된 그 해석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럼 내 생각이 맞지 않나? 라고 가면은 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국어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저는 그냥 국어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참고서를 사줘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집도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출판사별로 국어 문제집이. 참고서는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리고 싶은데 일반 가정에서 국어학원을 안 보낸다면 요즘 책들 중에서 그 교사가 뽑은 그런 소설책이라던가 아니면 책에 대해서 그 작가의 어떤 의도를 해설해서 그걸 붙여가지고 같이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뭐 중학교 국어교사가 뽑은 12가지 중학생 필독 소설 이런 거 보면은 앞뒤에 간단하게 교사가 해설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하든 저는 개념 아니면 기본을 먼저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심화된 거나 파생된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근데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사들 분들이 쓴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하면 좋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책 내용 중에 있었던 요즘 아이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부모님이나 이렇게 자녀 지도를 할 때 책을 읽히는데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뭐 지도를 해야 될까요? 부모님 입장에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고 했던 게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수업 시간에 뭐 소설이나 아니면 짧은 비문학 글을 읽고서 질문을 해요. 뭐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이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 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그거를 소리내서 내뱉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글로 쓰면 잘하는데 아니면 내가 따로 물어보면 잘하는데 왜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못하니? 라고 하면 틀릴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내 대답을 비웃을까봐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을 읽고 다닌다 라는 거를 다 보여놨는데 내 미천이 드러날까 무섭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그리고 이 아이의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책을 읽혀서 그게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발표라던가 어떤 논리적인 의견 전달 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뭐 어디 대학교 필독서라던가 그냥 이런 것들 수능 기출에 많이 나온다더라 해서 읽히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행평가나 그런 거 할 때 발표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그러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끄럽고 그래서 말 좀 작게 하거나 그러면 수행 깎이고 그런다고. 맞아요. 아니 그래서 모든 활동에서 발표자를 정하라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해가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진해가 자기는 안 그래도 졌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미 발표할 때 막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졌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리고 발표했을 때 뭔가 모두먼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니네가 하지 왜 날 시키냐 이러면서 일부러 엉터리로 막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얘들아 모듬에서 한 내용을 가장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나서줘야 된다. 아무리 너네가 열심히 활동을 해도 발표하는 애가 자신감 있게 발표를 못 해주면은 그건 너희 모듬 전체의 활동이 깎이는 거다라고 해도 아이들은 서로 몸을 사리는 거죠. 발표하는 거 싫어하나 보죠? 좋아하는 애들은 없나요? 자신감 넘치고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런 애들이죠, 보통. 네, 성격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생각 말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그냥 틀려도 뭐 괜찮아 이런 아이들은 잘해요.